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파일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을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서울에 올라왔던 목적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메시지도 거기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현재 그 남북관계를 진단한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한 부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14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고 있다고 탄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북관계나 외교나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연속성을 좀 이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8년에 9.19 군사합의가 나오기 전에 11년 만에 남북 장성급이 만났던 회담이 있었어요. 예. 그 현장에 제가 취재를 했었었는데 당시 그 북측 대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소나무 사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심은 나무다. 예. 그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불만을 표현했던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사진을 당시에. 통해서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잘 해보자고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태도가 돌변하는 거는 나만이 아니었냐.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물론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네. 3대 세습이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박차고 회담장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북한은 어떤 이런 대화가 시작될 때는 처음에는 잘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점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했고요. 네.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요즘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요. 오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여기서 9.19 군사합의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됐고 또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경우도 17번 있었고요.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어떤 군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 9.19 군사 합의가 나왔을 때 보수 언론도 공중, 지상, 해상에서 적대 행위가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이런 점을 살펴야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는 작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17번입니다. 반대로 군사합의가 없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도발은 237번에 달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위반은 했지만 줄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합의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기라기보다는 접경 지역에서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에서만큼은 적대 행위를 그만하자라는 취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접경 지역에서는 도발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파기하지 않는 건 단순히 이 군사합의뿐만 아니더라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추후에 그걸 다시 꺼내서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 때도 남북 공동선언을 그 이후부터의 작업을 진행한 거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파기했다가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만약에 발생을 했고 만약에 우리 군 장병이 다치거나 전사를 하면은 역풍이 훨씬 정부에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염려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군사합의 파기 얘기하기 전에 소통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그 어떤 그 적대 행위에 대한 중재를 언급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을 돌려보면은 교황이 한반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냈었잖아요. 예.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교황이 평가한 부분은 남북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정치인은 평화의 장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이 바티칸에서 열렸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한국의 순례단 300여 명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교황이 발언을 했는데 외신들이 뽑은 주요 발언은 한반도 평화의 꿈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라는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에서도 교황은 그 한반도 평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던 거였죠. 예,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발언을 자주 하고 계신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데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는 대화 기조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점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당장 결정하진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활동이 위축됐다라는 거는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해오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이 군사 합의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위협이 어쨌거나 더욱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럴수록 이런 재래식 전력이라도 좀 충돌을 막을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서해 5도 섬에서 어떤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북한은 육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양자회담 바쁘게 하고 있네요. 예. 이틀째 일정까지 현재 소화를 했는데 벌써 17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뭐 약 20개 국가와 양자회담이 좀 추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계기로 40개국 이상의 나라와 양자회담을 하는 셈이 된 겁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올해 11월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바지 총력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뭐 양자회담을 하기에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박람회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을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기조연설 언제 합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에 나서는 것이고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격차 해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은 이미 개발이 끝나서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뭐 이제 개발을 시작한 나라들은 선진국이 다 오염시킨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고요. 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순히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공급망 문제를 촉발시켰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좀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가장 큰 관심사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 이것에 대한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어떤 단합단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 막을 대안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은
제재 리스트를 다시 추려보고 좀 실효적인 것을 찾겠다. 그리고 우방 동맹국 중심으로 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전부터 어떤 군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외교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되게 외교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러의 밀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러시아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한러 관계가 악화했고 그것이 북러 관계의 심화를 부른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실효적인 방안은 한국과 러시아가 풀어야 된다. 국제사회의 결의나 촉구가 뭐 부질없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유엔이 힘이 없다. 네. 뭐 더 강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건 교황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도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교적으로 더 정부가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살펴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뭐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란 부분을 언급했었죠. 그래서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그 칼을 어떤 농기구로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더 좋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점을 네. 강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어도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느껴져요. 뭐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됐죠. 네. 그리고 국가 위상으로 보나 실제 국력으로 보나 필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반면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개 가치는 그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 이렇게 좀 나를 세우는 걸 좀 외교 무대에서도 좀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현실이 외교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취재 파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